자, 고려대학교 2013 논술 인문계 A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그냥 풀어봤는데 어때요? 답이 나와요? 좀 풀어지니 안 풀어지니? 안 풀어져요?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오늘 설명 들으면은 어렵지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될 겁니다. 논술 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나중에는 답을 찾아가는 어떠한 그 패턴들이 보여요. 우리가 핸드폰에 비밀번호 풀 때 이렇게 패턴을 풀잖아요, 그죠? 그것만 패턴이 있는 것이 아니라 논술도 답을 찾아가는 패턴이 있거든요. 그 패턴이 얼마나 익숙해지냐 좀 싸움이거든요. 이 고려대 문제도 그 패턴만 알면은 좀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논제부터 봐야 되겠죠. 자, 논제 봅시다. 자,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있습니다. 자, 첫 번째 2의 관점에서까지 밑금 치시고요. 자, 첫 번째 뭐냐면은 2의 관점에서 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면요. 여기에 밑줄 치시고 뭐라 쓰시냐면은 고정이라고 쓰시면 돼요. 고정. 이제 여러분들은 제시문을 읽을 때 네 생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뭐로 읽어야 돼? 이의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보시면은 가와 나를 논평하고 자, 이의 관점에서 두 번째 뭐 하랍니까? 가와 나를 논평하고 가와 나를 논평하고 자, 논평이란 말 나오게 되는데 별거 아니에요. 이의 관점에서 평가하라 이런 말입니다. 뭐라? 평가하라. 자, 평가하긴 평가하는데 어떻게 평가하는 거야? 이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야. 네가 평가하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 이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거야.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에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신 생각을 논술하시오. 자, 세 번째가 2와 3에 어디에 집중하래요? 차이에 집중하래. 차이에 줄 치시고요. 분필이 난리네요. 차이에 줄 치시고요. 상품화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하시오. 그래서 마지막에 상품화에 대해서 뭐하래? 자기 생각을 논술하래. 자기 의견을 논술하는 겁니다. 자, 너희들이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 요거예요. 자기 의견. 마지막에 자기 의견을 쓰라 그러니까 내 생각을 써야지 해가지고 정말로 자신의 생각을 쓰는 경우가 있단 말이야.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자기 의견이라는 것은 문제를 풀고 난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문제를 풀고 난 결과를 얘기하는 거다. 정말 네 생각을 쓰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야.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초보적인 아이들이 어떤 실수를 많이 하냐.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식의 실수를 많이 해요. 이런 식의 표현은 논술에 있을 수 있어, 있을 수 없어? 있을 수 없는 표현이에요. 이거 절대 안 되는 표현이야. 그래서 왜 안 돼요? 자기 생각인데? 논술 자체가 다 네 생각이란 말이야. 자, 한번 예를 들어 줄게요. 여기 제시문이 있어요. 제시문이 있어요. 자, 요 제시문들은 우리한테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그렇지. 정보의 역할이라고 했죠. 우리한테 어떤 정보를 줬어요. 그리고 여기에 블라블라블라 해가지고 논제가 있어요. 논제는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우리한테 조건이죠. 정보하고 조건을 줬더니 너가 이런 식의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헐. 자, 봐봐. 다시 천천히 갈게요. 자, 제시문이 있다. 제시문은 우리가 받은 정보고, 논제가 있다. 논제는 우리가 받은 조건이고, 이러한 조건 하에서 이러한 정보를 받았더니 내가 이러한 결과를 얻었단 말이야. 그지?
이 결과 누가 만든 거야? 이 결과 누가 만든 거야? 네가 만든 거지, 그지? 이 결과 자체가 뭐야? 나의 생각이에요. 이 결과 자체가 나의 생각이라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뭔가 새롭게 내 생각을 쓰는 것들이 아니야. 제시문에 있었던 것들, 논제에 맞춰봤더니 이렇게 되더라를 쓰는 것이 네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해주면은 여기 있는 자기의견이라는 것은 여기 있는 이 자기의견이라는 것은 종합 결론이다. 생각하시면은 가장 편해요. 자, 이거 오늘 수업에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너희들이 이대를 보던 숙대를 보던 뭐 성균관대를 보던 뭘 보던 자기 의견을 쓰시오라는 문제가 자주 나와요. 자기 견해를 쓰시오. 그때마다 자기 견해 나오면은 종합 결론이구나. 뭔가 새롭게 가져오는 것이 아니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다시 논제 한번 봅시다.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논평하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상품화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술하시오. 마지막에 나온 자기 생각이라는 것은 종합적 결론이겠구나. 하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일단은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읽어야 하니까 2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자, 앞으로 가서 제시문 2를 봅시다. 자, 제시문이 맨 앞에 있죠, 그죠? 자, 별표 치시고요. 옆에다가 관점 쓰세요. 관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의 관점에서 가나를 보는 거잖아, 그지? 근데 너희들이 관점을 잘못 읽어버렸어. 그러면은 이미 뭐야? 끝나는 거지. 그치? 너희들이 잘하는 표현이잖아. 망했어. 나 애들이 시험 보고 와서 선생님 썰렸어요. 이길래 썰렸어가 또 뭔가 했어요. 그러니까 다 틀렸다고 이게. 썰렸다고. 그러니까 관점은 어떻게 읽어야 돼? 최대한 집중해서 천천히 정확하게 읽으셔야 된다는 거죠. 자, 보겠습니다. 제시문 2번. 지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자, 거의 무엇이든 줄 치시고요. 지금 우리는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말 안에 있는 함의, 내포된 내용은 뭐가 되겠습니까? 사실은 뭐야? 모든 것을 사고 팔 수는 없다가 되겠지, 그지? 누가 네 팔 잘라서 막 팔고 그러면 좋겠니? 안 좋겠죠, 그죠? 문장 안에 함의 자체는 뭐냐? 모든 것을 사고 팔 수는 없다. 내가 아주 좋아하는 문구 중에 그런 거 있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쩔 수 없이 노동을 상품화해서 구매했지만 인격과 인신까지 구매한 것은 아니다. 너무나 멋있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쩔 수 없이 노동을 구매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사회상. 어쩔 수 없이 구매한 거야, 사실은. 그죠? 뭐는 구매한 게 아니야. 인신과 인격은 구매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가끔 막 인신과 인격까지 구매한 것처럼 막 행동하는 경우가 있죠. 막 반말을 막 한다든지, 주유소 가가지고 3만 원 막 반말한다든지, 야 휴지 가져와 막 반말한다든지. 안 되겠죠. 사고 판단 논리가 더 이상 물질적 재활만 적용되지 않고 점차 현대 내 삶 전체의 동그라미 딱 치시고요. 지배하기 시작했다. 자,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자, 결국에는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앞에 있는 부분 그대로 받아주는 거죠. 앞에 거의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와 삶 전체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죠?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시장의 본분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공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려면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자, 뭐 생각하지? 도덕적 한계를 생각하지, 그지? 그러면은 도덕적 한계에 동그라미 쳐야 되겠지, 그지? 자, 여기까지 정리하자면은 지금 제시문 2와 같은 경우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해서?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란 말이지, 그지? 이런 식의 논의가 왜 발생하게 된 거니? 왜 발생하게 된 거니? 사고 팔 수 없는 것까지 뭐 되기 때문에 매매되는 현상이 보이기 때문이라는 얘기잖아, 그지? 방금 동그라미 친 부분 무엇이든 사고 팔 수 있는 시대,
삶 전체를 지배. 그러니까 우리는 시장의 도덕적 한계가 무엇인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 이런 거죠. 이해됐습니까? 자, 넘겨서 시장의 도덕적 한계와 관련해서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어디에 동그라미야? 공정성 동그라미지. 또 어디에 동그라미야? 가치 훼손의 동그라미지. 그지? 그러면은 이런 식의 그림 바로 그려지는 거지. 그지? 첫 번째 뭐야? 아, 공정성. 두 번째가 가치 훼손. 그죠?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는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다. 자, 출처되겠죠?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결정할 때 이 두 가지의 기준이 필요하다. 뭐야? 공정성과 가치 훼손. 그죠? 다시 말하면은 가치가 훼손되거나 공정하지 않을 때는 사고 팔 수 있다는 얘기겠니? 없다는 얘기겠니? 그렇지. 사고 팔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지.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 파는 것 중에서 가장 나쁜 게 뭐야? 다 아는 거야. 그렇지. 인신매매지. 사고 팔 수 없는데 사고 파는 거니까. 그죠? 먼저 공정성의 문제는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이나 경제적 필요성의 긴박한 정도에 따라 물건을 사고 팔 때 생겨날 수 있는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불평등에 관한 것이다. 불평등 동그라미 땅 치시고요. 우리 지난 시간도 얘기했지만 불평등은 아주 자주 나오는 이야기거리입니다. 기억나죠? 공정세 측면에서 보면 시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큼 시장 교환이 항상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건 아니다. 자발적이 아니라는 거야. 사실상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 시장 교환을 불공정하게 강요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자, 칠판 보세요. 자, 시장의 도덕적 한계를 얘기할 거야. 사고 팔 수 없는 것까지 자꾸 사고 판단 말이야. 그 기준이 몇 가지야? 두 가지야. 공정성과 가치 훼손이야. 그지? 그 공정성은 어떨 때 자발적이냐 또는 비자발적이냐. 어쩔 때 공정하겠어요? 자발적일 때 공정하겠어? 비자발적일 때 공정하겠어? 당연히 얘가 공정. 얘가 뭐야? 불공정. 그죠? 이해되십니까? 이게 뭐가 어려워? 이게 뭐가 어려워? 눈만 있으면 풀 수 있는 문제죠. 읽으면 되니까. 그죠? 손만 있으면 쓸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면 나한테 문자 보내지 마세요. 자, 한편 가치 훼손의 문제는 시장이 손상시키거나 변질시킬 수 있는 태도 및 규범에 관한 것이다. 아, 가치 훼손은 뭐래요? 태도 및 규범에 관한 것이다. 태도 및 규범에 관한 것이다. 어떤 도덕적 시민적 재화는 사고 파는 경우에 그 가치가 감소하거나 변질될 수 있다. 가치 훼손 문제는 공정한 거래계약 조건이 성립됐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는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평등한 조건에서든 불평등한 조건에서든 무슨 얘기야? 공정성과 상관없이 이런 얘기지. 모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 가치 훼손은 공정성과 상관없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가격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자, 줄 쫙 쳐보세요. 자, 마지막 단락은 뭐야? 예시. 예시. 예시는 왜 들어있는 거야? 예시는 왜 들어있는 거야? 니들이 이해 못할까 봐. 너희들이 이해시켜주기 위해서 들어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요거는 너희들이 답안으로 옮길 필요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반찬 같은 존재야.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굶주리는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자신의 신장을 파는 경우 생각해보자. 이 사람은 자신의 신장을 팔겠다고 결정할 수 있지만 이 결정이 정말 자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정말 자발적인 것은 아닐 수 있다. 공정성에 문제가 발생했나요? 그죠? 동시에
이러한 신장 거래 시장은 인간을 여러 부속이 합쳐진 존재를 보는 변질되고 객차된 인간관이 많이 것을 부추길 수 있다. 변질되고 객체화된 인간관이 많이 것을 부추길 수 있다. 자, 모두 문제 아니겠어요? 가치도 문제가 생겼네요. 그죠? 자,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칠판 지우는 동안 잠깐 안내 말씀드리자면은 지각을 하지 맙시다. 단 5분이라도. 5분 빨리 와 있는 것이 좋죠. 5분 늦게 오는 것보단. 대답 안 하는 거는 일관성을 유지하겠다 이런 거죠. 자, 재심은 2가 뭐가 됩니까? 관점이 되어줍니다. 얘가 관점이 되어주는데 이 관점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시장의 그렇지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그렇죠? 이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야? 공정성이야. 두 번째가 뭐야? 가치 훼손이야. 그죠? 공정성은 어떻게 나눈대요? 자발이냐? 아니면은 비자발이냐? 그죠? 가치 훼손은 무슨 문제래요? 태도나 그렇지 규범에 관한 문제들이다. 그죠? 내가 지금 이렇게 재심은 보지 않고 정리할 수 있는 이유가 뭐 때문이야? 넌 선생이니까 많이 풀었기 때문이야. 물론 그것도 있겠죠, 당연히. 그렇지, 난 처음 푼 게 아닐 거 아닙니까? 하지만 글 구조로 보면은 절대 까먹지 않아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정리가 되면서 뒤에 플러스로 뭐가 붙어 있어? 예시가 붙어 있어요, 그죠? 신장 판매에 대한 예시가 붙어 있습니다. 그쵸?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가장 많이 틀리는 게 뭐냐? 포인트 하나 집어줄게요. 익숙한 생활 어휘가 등장합니다. 그죠? 왜? 우리 공정성이란 말 평상시 하잖아요. 그죠? 가치 훼손이란 말 우리 평상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익숙한 생활 어휘가 등장합니다. 이거 절대 어떻게 하면 안 돼? 개인의 그렇지 배경 지식으로 푸시면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야. 봐봐. 우리가 생각하는 공정성이란 말과 우리가 생각하는 가치훼손이라는 말과 이 재심에서 사용하는 말이 완전히 같니 좀 다르니? 조금 다르단 말이야. 그죠? 우리가 뭐 공정해 이러면은 약간 뭐 규범을 잘 지키는 뭐 이런 식이 돼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배경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시면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관점을 우리가 지금 다 독해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 뭐 하면 되겠습니까? 가와 나만 평가하면 되겠네요. 그죠? 재심은 가 봅시다. 엄청 재밌죠, 재심 가는. 이런 직업이 정말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내가 지금부터 재심 가를 읽으면 PD님이 울 수도 있어요. 30세가 넘은 성인 남성들은 마음에 확 와닿습니다. 곤장을 맡게 되니까 돈을 걸고 대신 매 맞는 사람을 구할 때마다 나서서 매품 팔아 살아가던 사내가 있었다. 매품 파는 거야. 대신 맞아주는 거예요. 이 사내가 어느 무더운 여름날 100대 매품을 하루에 2차례나 팔고 비틀비틀 자기 집에 찾아갔다. 100대를 2번 맞았으니까 200대 맞은 거네요. 그 아내가 또 100대 매품을 한 건 선물로 받아놓고 사내를 보자 기쁘게 이 소식을 전했다. 사내는 상을 찌푸리고 내가 오늘 죽을 똥을 쌌어. 3번은 못하겠네. 아내는 돈이 아까워서 여보 잠깐 고통을 참으면 여러 날 편히 배불릴 수 있지 않소. 그럼 얼마나 좋오. 돈이 천행으로 굴러온 걸 당신이 왜 굳이 마다하오. 하고 술과 고기를 장만하여 대접하는 것이었다. 사내는 취해서 자기 볼기를 싸듬으며 허허 웃고 그럽시다 하고 나갔다. 가서 다시 곤장 맞다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다.
엄청 슬픈 이야기예요. 응? 이거 슬프지 않니? 여러분들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이렇게 돈 벌고 있는 거라고. 아버지가 나 아침에 난 오늘 컨디션 별로니까 쉬어야 되겠다 이런 적 있어요? 뭐 가끔 그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매품팔이라는 어떤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현대 이게 직장 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정말 가기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먹살기 위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다가 과로로 죽고 밤에 운전하고 가다 졸려서 죽고 막 이런 슬픈 일인 거죠. 자, 감정이입 그만하고. 자, 제시문가와 같은 경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면은 매품팔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품을 판 이유가 뭐야? 생계 유지죠? 생계 유지. 그죠? 마누라가 부추겨서 아니야? 나쁜 마누라가 아니면 누가 남편 맞으라고 그러겠니?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죠? 생계 유지를 위해서 매품을 팔았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매품팔이라는 행위 자체는 일단은 뭐가 발생했어요? 태도 및 규범에서 옳은 일이야, 옳지 않은 일이야? 옳지 않은 일이니까 뭐가 발생했어? 가치 훼손이 발생했죠. 그죠? 두 번째, 매품 내가 팔고 싶어서 판 거야?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판 거야? 먹고 살라고 어쩔 수 없이 판 거란 말이야. 그지? 마누라가 부추긴 이유도 뭐 때문이야? 먹고 살려고 한 거란 말이야. 그지? 생계 유지라는 암묵적 압박이 존재하고 있는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럼 얘가 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이야? 그렇지, 비자발이지. 그럼 이제 무슨 문제 발생했어? 그렇지, 공정성의 문제도 발생했지. 그지? 불공정하다 이거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포인트는 뭐냐? 암묵적 압박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하시는 거예요. 암묵적 압박이 있다라는 걸 이해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버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나도 이제 술 한잔 마시러 오면은 내가 학원 때려치지 막 다음날 와서 원장님한테 90도로 인사하고 다음날 마시면은 학원 때려치지 막 내가 왜 그러겠습니까? 왜 못 그만두겠습니까? 암묵적 압박이 있잖아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해되십니까? 자, 요걸 이해하시는 게 포인트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제시문 나. 얘도 재밌습니다. 내게 결혼식 하객 도우미 아르바이트가 생겼다. 거기서 내가 맡은 역할은 신랑 아버지 친구다. 결혼식 장소는 땡땡이고 도우미들이 토요일 1시 반에 집결하기로 되어 있다. 회사 측에서 친구도 몇 명 데리고 오면 더 좋다고 한다. 일당 15,000원에서 7만원짜리 점심도 대접한단다. 신랑 측은 도우미회사에 내가내는 돈까지 해서 나 같은 짝퉁 하객 한 명당 10만원씩 부담하는 셈이다. 토요일 약속 시간에 지하철 땡땡역에 도착하자 60살은 넘어 보이는 사람들이 양복을 빼입고 모여 있었다. 도우미회사 직원은 인원 점검을 한 뒤 축의금을 낼 봉투를 나눠줬다. 그날 동원 인력은 총 100명이라고 했다. 결혼식은 2시 반에 시작됐다. 신랑은 잘났고 신부는 고왔다. 신랑 아버지도 풍채 좋고 돈도 있어 보였다. 그런데도 신랑 측이 짝퉁 하객 100명을 돈 1,000만 원 쓰면서 신부 측에 과시할 일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하기야, 이렇게 부질없는 허세에 헛돈 쓰더라도 행복하게 하면 된다는 모양인데 내가 무슨 말을 할까? 자, 하기야부터 줄 치시고요. 지금 이 부분 필요하니 필요하지 않니? 절대 필요하지 않죠. 이 부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필요한 부분에 집중하시게 되면 틀리는 거죠. 자, 제시문 나와보겠습니다. 자, 제시문 나와 같은 경우는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하객 도우미. 하객 도우미 나옵니다. 그죠? 하객 도우미를 부른 이유가 뭐 때문이야? 이유가 뭐 때문이야? 그렇지, 과시지, 과시. 그죠? 자, 일단은 결혼식에 내가 하객 도우미를 부르는 것 자체가 이 긍정적이니 부정적이니? 부정적이지. 근데 내 친구도 보니까
친구가 정말 3명 왔어요. 3명. 나까지. 그래서 하잖아. 저기 가족 사진 찍은 다음에 신랑 친구 사진 찍으세요 하잖아. 3명이 이렇게 서 있어요. 좀 뻘쭘하게 하더라고. 자, 좋아 안 좋아? 태도나 규범 문제 발생했어 안 했어? 발생했어, 그죠? 얘 뭐야? 가치 훼손. 자, 너희들 이제 이거 많이 틀리는데 내가 과시하기 위해서 하객 도우미를 부른 거잖아요. 이거는 사회적 압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회적 압박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사회적 압박이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왜? 내가 정말 나 즐거우려고 부른 거야? 신부 측에 뭔가 과시하려고 부른 거야? 신부 측에 뭔가 과시하려고 부른 거잖아. 그러면은 결혼식에 하객들이 바글바글 해야지 좋다라는 어떠한 인식, 사회적 인식이 압박을 가하고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십니까? 특히 남자들은 많이 그렇거든요. 그 결혼식 하기 전에 다 같이 술 한잔 하면서 청첩 주고 이런단 말이야. 그때 친구들이 이렇게 많아야지 결혼 남자가 아, 나 인생을 잘 살았어 이런 거고, 친구 3명이 이렇게 술 마시고 있으면은 우울해지는 거고 이런 거거든. 자, 사회적 압박이 있는 거라고 없는 거라고요? 있는 거라고. 뭐가? 암묵적 압박이 있는 거라고. 암묵적 압박이 있는 거라고. 아직 어려서 좀 모르겠지만 그 여자분들은 그런 경우 있어요. 자기 친구가 결혼했는데 그 남편 되는 사람이 30평짜리 아파트를 사왔어. 그럼 이제 자기 결혼할 때 자기는 이제 남편이 돈이 없어가지고 전세방이야. 그럼 절대 얘기 못해요. 전세방이라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꿀리기 싫으니까. 하지만 이런 것 자체가 내가 꿀린다 라고 느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일종의 사회적 압박이 있는 거죠. 그죠? 자, 암묵적 압박이 존재한다라는 거야. 존재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공정성의 문제가 생겼냐 안 생겼니? 생겼지. 어떤 문제가? 불공정한 문제가. 자, 이제부터 중요해. 딱 집중하세요. 여기도 암묵적 압박이야? 여기도 암묵적 압박이야? 근데 얘는 생계 유지라는 어떠한 명확한 명분이 있잖아. 그지? 근데 얘는 단순히 과시하고 싶은 거란 말이지. 그지? 그러면은 얘가 암묵적이면은 얘는 암묵적이 아닐 수도 있겠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얘는 사실은 그 하객들을 부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약간 뭐랄까 그 쫄리는 기분이 되는 거잖아. 하지만 얘는 안 맞을 수 없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럼 얘가 뭘로 바꿀 수 있겠어? 얘를 명시적 압박으로 바꿀 수 있겠다.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이걸 이렇게 바꾸는 거는요, 사실은 다른 문제입니다. 자,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너희들만 알려주는 건 아니지만 나한테 수업 듣지 않은 아이들은 모르는 거예요. 논술 문제를 출제할 때 출제하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결정해놓고 출제하겠죠? 그죠? 출제하면서 답을 맞춰가진 않을 거 아니야. 이해되십니까? 일단 큰 테마를 정한단 말이야. 뭐 우리 평등에 대해서 내야지, 뭐 불평등에 대해서 내야지, 자유, 정의, 시장, 효율 다 정한단 말이야. 정한 상태에서 시험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너희한테 던지는 어떤 이야기가 있단 말이야. 그 이야기를 결정하게 되고 그 이야기에 맞춰서 제시문을 구성하게 되고 논제를 구성하게 되는 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기준점이 되는 제시문, 이 기준점이 되는 제시문에서 관점이 몇 가지 나왔니? 관점이 2가지가 등장하게 되지, 그지? 첫 번째 관점을 A라고 한번 해보자. 또 두 번째 관점을 B라고 한번 해보자.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이 A, B라는 관점을 가지고서 제시문 가하고 제시문 나하고 우리가 풀게 될 거란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근데 제시문 가는 A에도 해당하고 B에도
해당했단 말이야. 근데 제시문 나는 A에만 해당하고 B에는 해당하지 않고 하면은 지금 이 그림이 아름다워 보이니 아름답지 않아 보이니? 아름답지 않아 보이지. 자, 봐봐. 이런 식의 패턴이 되었을 때는요. 이런 식이 될 수도 있어요. 가가 있으면은 가와 같은 경우는 A만 해당하고 나와 같은 경우는 B만 해당하고 이해되십니까? 이런 식의 그림은 될 수 있단 말이지. 왜? 아름다워 보이잖아. 하지만 이런 식의 그림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지. 그럼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해당하려면은 다 해당하고 해당하지 않으려면 다 해당하지 않겠지, 그지? 근데 이미 A가 해당했잖아, 그지? 그럼 B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해당되는 쪽으로 우리가 상상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은 이 B에서 과시를 하려고 하객을 부른 것이 압박이 있었다는 생각을 금방 할 수 있단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이것이 정답을 찾아가는 일종의 패턴이 돼버린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좀 더 명확한데요. 가는 동그라미 세모야. 나는 동그라미 없어. 비어있어. 이런 식의 그림은 나오지 않는단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지. 나오게 됐단 말이지. A도 해당하고 B도 해당하고 A도 해당하고 B도 해당하고 똑같으면 왜 제시문을 두 개나 분석하라고 했겠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똑같으면 한 개만 하라고 했겠죠. 한 개만. 이거 일맞출자 할 때 힘든데. 근데 왜 두 개 했겠어? 아,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 이해되십니까? 왜 두 개 했겠어? 뭔가 차이가 있을 텐데? 라는 의심이 들잖아요? 그러면은 아, 얘가 암묵적이 아닌가 봐. 얘는 생계를 위해서 눈에 보이는 거니까. 아, 얘는 명시적인 건가 봐. 바로 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지금? 그래서 이런 식의 패턴을 이해하시게 되면은 실제로 정답을 찾는데 아주 유리해져요. 근데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정답을 찾는데 아주 불리해진단 말이야. 자, 요거 한 가지만 더 설명해 줄게요. 우리 건대 문제 안 풀었죠? 그죠? 자, 건대 문제에서 이런 문제 한번 나왔었어요. 제시문 가는요. 외부에 의해서 정체성이 변화한다. 그리고 제시문 나는 외부의 자극이 있더라도 뭐는 정체성은 뭐하지 않는다? 변화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시문 가나가 있어요. 뭔가 느낌이 딱 오죠. 이제 논술 좀 들어보니까 얘네들이 무슨 그림이야? 벤 다이어그램 딱 되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표가 하나 있어요. 이 표가 하나 있는데 표는 뭐 다 그릴 필요가 없이 처음에 130명이었다가 하나가 110명이 되고 처음에 120명이었다가 하나가 90명이 돼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변화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거다? 없는 거다? 나는 안 될 줄 알았어. 응? 나도 이제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 10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변화가 있는 거다? 내가 10년째 이거 했다니까 놀랍지 않아요? 이렇게 젊어 보이는데? 변화가 있는 거다? 웃기면 웃어도 돼. 없는 거다? 이거 한 80% 되는 아이들이요. 이렇게 답해버립니다. 이렇게 답해버립니다. 그리고 얘들은 어디로? 저 먼 곳으로. 저 먼 곳으로. 선생님 변화 있잖아요. 왜? 여기도 마이너스 20 됐고 여기도 마이너스 30 됐잖아요.
그래 20명은 변화했고 30명은 변화했어. 90명은 유지되고 있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110명은 유지되고 있는데 변화한 새끼가 많아? 안 변한 새끼가 많아? 안 변한 새끼가 많잖아. 근데 변화했다라고 써버린다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재심은 가와 맞는다 써버린단 말이야. 근데 여기서는요 이게 1번 문제고 2번 문제가 있어요. 2번 문제 뭐가 나오냐면은 제시문이 하나 나와요. 이 제시문이 뭐냐면은 이렇게 학교에 그 젊은 여자 선생님이 이렇게 온 거야. 근데 그 반 남학생들이 그 여자 선생님을 막 이렇게 따돌림 막 하고 그래요. 해가지고 막 성적인 욕도 막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아무도 그거를 이제 어떻게 제재하지 못하다가 그 주인공이 어느 날 그 선생님 욕이 써 있는 종이 쪽지를 수업 돌리는 걸 보고서 너무 분개해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다가 선생님 나가니까 이런 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애들이 다 멈출 거 아니야. 그러다가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맞아 그런 거 하지 마 나쁜 거야. 옆에 있는 애가 맞아 그런 거 하지 마 나쁜 거야. 맞아 하지 마 나쁜 거야. 이게 됐단 말이야. 이게 제시문 또 다른 제시문이야. 그러면은 요 제시문에 의하면은 외부에 의해서 정체성이 변화한 거니 변화하지 않은 거니? 변화한 거야 변화하지 않은 거야? 정체성은 변화하지 않은 거지. 왜? 자꾸 누가 놀리자 하니까 따라서 놀렸지만 정말 놀리고 싶었던 거야? 그건 아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나중에 심해지니까 난 그만 놀려야 되겠어. 그래서 본인의 정체성으로 돌아버리는 거잖아. 이해되십니까? 그죠? 그러면은 결국에 2번 문제가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1번 문제도 뭐가 될 가능성이 커?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 거야. 가 될 가능성이 크겠지. 1번 문제에서 정체성은 변화하는 거야. 2번 문제에서 변화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결론이 없잖아. 이해되십니까?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정답을 찾아가는 패턴만 익숙하게 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풀려고 그러면은 틀리는 문제란 말이야. 이해되십니까? 자, 요건 약간 서비스고 다시 고대 문제 봅시다. 자, 관점이 되는 제시문에서 두 개의 관점을 내리고 있고요. 그죠? 이것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에서 모두가 해당하게 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모두가 해당하게 될 거면은 굳이 제시문을 두 개를 할 이유가 없으니까 제시문을 두 개를 한 이유를 고민해 본다면은 제시문 가와 같은 경우는 명시적 압박이구나. 그죠? 제시문 나와 같은 경우는 암묵적 압박이구나 하는 것을 바로바로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문제를 푸는 게 물론 글을 읽고 완벽하게 이해해서 푸는 것도 있지만 이런 식의 패턴으로 흘러가게 될 거야 하게 되면은 좀 더 편하게 풀 수 있다. 오케이?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제 논제 가보세요. 자, 이의 관점 찾았고 이의 관점에서 다시 제시문 가나를 이제 평가까지 했단 말이지, 그지? 그 다음에 뭐 하래? 그 다음에 뭐래? 2와 3의 차이점에 대해서 부각시키면서 네 생각 써라 이거잖아, 그죠? 우리는 이제 제시문 3을 읽어야 되겠네요. 자, 제시문 3. 사회와 독립된 자유주의 시장이라는 아이디어는 완전히 유토피아적이다. 자, 완전히 유토피아적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내가 수지랑 결혼하는 거랑 비슷하다 이런 얘기죠. 없다 이거죠. 없다. 그럴 일이 없다 이거지. 난 그 아이가 너무 이쁘다기보다는 눈을 똘망똘망 쳐다보잖아요. 그 모습이 나한테 논술을 들었어야 되는데 왜 수업을 들어 안 왔죠? 자, 농담입니다. 현실의 시장은 상품을 매개로 사회의 다양한 요소들과 맞물린다. 경험적으로 정의하면 상품은 판매하기 위해 생산된 물건이며 시장은 판매자와 구매자의 실제 접촉이다. 줄치시고요. 자, 뭐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까?
자, 재심은 3은 일단은 상품이 정의되고 그 다음에 시장이 정의되고 있죠. 상품과 시장이 정의되고 있죠. 노동, 토지, 화폐는 산업의 필수 요소이며 시장에서 조직돼야 한다. 그런데 이 세 가지는 본래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코 상품화될 수 없다. 자, 뭐 될 수 없다? 상품화될 수 없다. 자, 어디에서 일 때? 시장에서 조직되지만 뭐는 될 수 없다? 상품화될 수는 없다. 노동이란 인간 활동의 다른 일일 뿐이다. 인간 활동은 인간의 생명과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생산될 수 없다.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 판매하려고 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게다가 노동은 비축할 수도 사람 자신과 분리하여 동원할 수도 없다. 토지란 자연의 일부여서 인간이 생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죠? 자연을 어느 순간 누군가 내 거라고 얘기해서 객거된 거예요. 그잖아. 이 땅의 주인이 있잖아. 얘가 언제부터 이 땅 주인이겠습니까? 언제부터? 그죠? 사실은 개인이 토지를 소유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불성설인 거죠, 사실은. 그잖아요. 그 예전에 파인드 어웨이라는 영화 있어요. 탐 크루즈 나오고 니콜 키드만 나오는 영화 보면은 그 미국 개척지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되게 아름답게 나오는데 얼마나 무식한 영화냐면은 그 서부 개척에 참여한 백인들이 말을 타고 일렬로 서요. 그래가지고 준비 딱 하면은 말을 막 달려간단 말이야. 막 달려가서 간 데까지 자기 땅이야.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땅 주인들이라는 것들이 뭐 나쁜 말은 아니고 그분들이 사실은 이것과 크게 다르지 않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모든 부는 어디서 나오니? 모든 부는 땅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뭐 우리 수업에 자주 등장하는 이건희 씨가 돈이 아무리 많아도 뭐 할 거야? 땅이 없으면 공장을 뭐 자기 머리 위에 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하늘 질 거야? 어떻게 할 거야? 공장 져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원래 모든 부는 땅에서 나오는 건데 이 땅은 사실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누군가가 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누군가가 그래 네 거네? 라고 인정한 순간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사실은. 이해되십니까? 사실 토지도 이렇게 매매되는 것이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 이거지. 자, 마지막으로 화폐는 그저 구매력이 징표일 뿐인데 이는 은행업이나 국가금융 메커니즘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생산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노동, 토지, 화폐를 상품으로 간주하는 것은 전적으로 뭐다? 허구다. 자, 두 번째 단락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노동, 토지, 화폐 절대 뭐가 될 수 없다? 상품이 될 수 없다라는 거지.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슬픈 일 중에 하나예요. 이것들이 상품이 돼서 지금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속이 발생하고. 저희 장자크 루소 들어본 적 있죠? 장자크 루소. 들어본 적 있잖아. 이따가 얘기해봐. 이 사람이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토지. 근데 이제 우린 배운 사람들이니까 그러면 좀 더 머리 굴리면 어떻게 되겠니? 사실은 부를 내가 축적하고 싶다. 변치 않는 부를 갖고 싶다. 땅을 사시면 됩니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땅만 사시면 돼요. 땅을 점점 좀 사시면은. 그래서 뭐 이거 요즘에 그 소문에 의하면은 저기 가로수길 알죠? 신사동 가로수길 요즘에 되게 뜨고 있잖아요. 거기 땅을 이제 재벌들이 다 사고 있다. 뭐 이런 소문이 있죠. 이모 씨가 사고 있다. 뭐 이런 소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모 씨 누군지 모르겠네요. 자, 다음 단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이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으로 조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줄 쳐야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야? 상품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되는 거죠. 그죠? 노동, 토지, 화폐가 상품이 됐다 이거. 현실에서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들이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으로 조직된다.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으며 수요량과 공급량도 현실에 존재한다. 자기조정 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시장 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자, 여기가 좀 중요한 단락이기 때문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품이 되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죠. 현실에서 노동, 토지, 화폐가 거래되는 시장들이 바로 그러한 허구의 도움으로 조직된다. 그러니까 현실에서는 사실은 거래된다라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거래된다라는 거지. 거래되면 안 되지만 거래되고 있다 이거지. 이것들은 시장에서 실제로 판매되거나 구매되고 있으며 수요량과 공급량도 현실에 존재한다. 자, 거래된다라는 것의 부연이지. 자기조정시장을 옹호하는 사람에 따르면, 자, 뭐뭐에 따르면 뭐뭐 한다인데요. 이 뭐뭐에 따르면이 지금 아주 한정적이야. 어떤 사람들에 따르면 자기조정시장을 옹호하는 사람들에 따르면. 이해되십니까? 다시 말하면은 특정 계파에 따르면 이런 식이지. 이런 요소 시장이 형성되는 것을 억제하는 법령이나 정책은 시장체제의 자기조정을 위태롭게 만들기 때문에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러나의 세모 땅 치시고요. 항상 그러나는 중요합니다. A, B의 구조가 되면서 B는 항상 포인트가 오게 됩니다. 그러나 인간과 자연 환경의 운명이 시장 메커니즘에 좌우된다면 결국 사회는 황폐해질 것이다. 결국 사회는 어떻게 된다고요? 황폐해집니다. 그리고 인간들은 문화제도의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 문제의 일상량이 될 것이다 하면서 끝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뭐가 중요하냐? 그러나가 중요해. 그러나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면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 사회는 황폐해지고 사회는 황폐해지고 인간들은 문화제도의 보호막이 모두 벗겨진 채 사회문화에 인간은 희생양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지금 제시문 3을 봤는데 자, 7번 보세요. 자, 첫 번째 단락에서 상품과 시장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상품화가 되면 안 되는 것들이 시장에서 조직되겠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들이 뭐가 있냐면은 노동, 토지, 화폐. 그죠? 뭐 되면 안 된다고요? 상품화되면 안 된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됐다고요? 상품이 됐다고.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사회는 황폐해지고 인간은 희생양이 된다. 이거죠. 사회는 황폐해지고 인간은 희생양이 된다. 자,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이게 좀 어려워요. 제시문 2와 제시문 3의 차이점이 뭐겠습니까? 자, 제시문 2를 다시 한번 쓰자면은 제시문 2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공정성, 가치 훼손을 얘기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이 뭐 자발이냐 비자발이냐, 이것이 뭐 태도, 규범, 그죠? 근데 이런 식의 고민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이런 식의 고민을 한 이유가 뭐 때문이에요? 그 글 2의 두 번째 단락에 보시게 되면은 공정성과 가치 훼손의 문제는 두 번째 단락 두 번째 줄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과 사고 팔지 말아야 할 것을 결정할 때 중요하기 때문이야. 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고민한 이유는 매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 뭐 하기 위해서? 구분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매매 가능한 것과 가능하지 않은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공정성과 가치훼손을 우리가 들이밀었단 말이야. 그죠? 근데 3번을 보시게 되면은 노동 토지 화폐가 상품화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근거가 무엇이냐면은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를 위해 생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잘했습니까? 어딘지? 그죠? 그러면은 2와 3의 궁극적인 차이점은 뭐냐? 이 궁극적 차이점 뭐냐?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의 조건을 얘기하고 있다. 3번에서는 어떤 조건을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것은 매매해야 된다. 하지만 판매를 위해서 생산된 것이 아니면은 매매하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2번에서는 공정성과 가치훼손의 문제가 발생한 것들은 매매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시장에서 매매되는 것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자, 논제로 한번 가봅시다. 자, 논제로 가서 봅시다. 자, 2의 관점에서 1의 가나를 논평하고 했으니까 자, 제시문 2의 관점에서 제시문 2는 공정성과 가치훼손, 도덕적 한계 기억나죠? 그래서 가도 공정성, 가치훼손, 나도 공정성, 가치훼손 둘 다 문제가 있었죠. 하지만 가와 같은 경우는 압박이 좀 명시적이었다면은 나와 같은 경우는 압박이 암묵적이었다. 볼 수 있는 거죠. 논평하고까지 끝났죠.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 자, 2번 같은 경우는 공정성과 가치훼손이 일어나면은 뭐 하면 안 된다? 매매하면 안 된다. 3번 같은 경우는 판매를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면은 뭐 하면 된다? 매매하면 안 된다. 그럼 결국에 마지막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라는 것은 최종 결론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죠? 뭐가 되겠습니까? 2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3번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뭐든지 매매하려고 하는 뭐든지 사고 팔 수 있다고 생각하는 행위 자체가 뭐다? 잘못이다. 로 끝나면은 되는 글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뒷부분만 다시 한번 할게요. 2와 3의 차이에 주목하여서 그래서 2는 어떨 때 매매하지 마. 3은 어떨 때 매매하지 마. 정해놨잖아. 그지? 그럼 여기서 너의 생각은 뭐냐? 모든 것을 매매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이다. 로 끝나는 거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은 결국에 이 문제가 여러분한테 전달하고자 하는 최종 목표는 뭐냐? 최종 목표는 뭐냐? 시장에서 모든 것을 사고 팔 수 있다는 선입견을 타파하는 거다. 그죠? 또는 매매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함이다. 자, 아주 중요합니다. 논술, 시험도 하나의 교육이기 때문에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가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는 거. 그래서 실제로 너희들이 시험장 가서 글을 다 썼는데 이 글이 하나의 이야기가 되게 예쁘게 잘 됐어. 그러면 대부분 맞은 거예요. 근데 글을 썼는데 하나의 이야기가 예쁘게 잘 되지 않았어. 뭔가 이상해. 중구난방이야. 이러면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 문제, 질문. 항상 없죠. 수업이 완벽하니까. 자, 그러면은 잠시 쉬었다 이어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